시각으로 부여보기, 신부여탈경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새로운 시각으로 부여보기가 있잖아요. 새로운 시각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시각은 있는 거죠. 시각은 있는 건데 새롭게 본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느 하얀 수염이 난 노인 양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노인 양반이 걸어가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만났어요. 그 어린아이가 지나가면서 할아버지 수염이 굉장히 멋있으세요. 그런데 주무실 때 이불에 넣고 주무세요? 빼고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한테 그랬죠.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자고 나서 내일 알려줄게. 그리고 와서 집에 왔어요,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이제 잤어요. 이불 딱 누웠어요. 그래서 수염을 이불에 딱 덮고 있으니까 갑갑한 거예요. 답답해. 그래서 또 이불을 수염을 그럼 내가 이걸 빼고 잤나? 빼고서. 그래 보니까 또 허전하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내가 넣고 잤나? 빼고 잤나? 넣고 잤나? 빼고 잤나? 하다가 나를 꼬박 샜어요. 그 다음날 이제 꼬마를 만났는데 꼬마한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못 해줬어요. 결국은 자기 수염이잖아요. 자기잖아요. 자기인데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자고 깨고 했던 그런 상황. 그러면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 땅,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내가 선택해서 나왔나요? 혹시 선택해서 나오신 분? 엄마, 아빠 내가 선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선택 아니죠. 그냥 기분이죠. 주어졌죠. 주어졌는데 그래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 자, 할아버지가 내가 누구면서 그 나이 드셔까지 사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수염이 어땠는지 모르면서, 즉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어룡이라는 선생님이 책을 이 사나이 젊은이여라고 87년도인가 그때 쓰신 것에 앞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중학교, 부여중학교 다니면서 그때쯤, 초등학교 다니고 곧 중학교 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쯤 가졌던 부여? 내 고향이잖아요. 근데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여 보면은 무슨 터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거 정림사지, 오춤석탑, 그렇죠? 그리고 뭐 왕사지, 최근에 발굴됐죠. 사리감이랑 아주 멋진 작품들이 나와서 백제문화가 아주 대단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싶어서. 결국은 나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이겠죠. 왜라는 질문. 그래서 아까 이어령 선생님이 그러셔요. 무조건 질문해라. 답이 안 나오더라도 왜라고 자꾸 물어봐라. 이 강산에다가 또 물어봐라. 이것이 답이 1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1000년 후에도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질문을 해라. 왜? 왜라는 생각을 항상 해라. 거기에 모든 답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절트가 아니라 프로세스예요.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공으로 우리 전통문화라는 것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고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회계 쪽인데 부여가 고향이다 보니까 고덕답사를 80년대 초반부터 다녀가지고 지금 2010몇 년이니까 30-40년이 넘죠. 답사를 다닌 것이. 그러니까 애지간한 그 답사처들은 거의 뭐 많이 봤다고 볼 수 있으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인학회라는 답사 모임이 있는데 한 44년쯤 되는 단체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답사를 하는데 거기 지금 총무이사를 한 10여 년째 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두루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왜 부여팔경, 신부여팔경이라고 했는 것에 대한 그
어떻게 책이라는 걸 쓰고 나면은 저자를 떠나면은 이건 제 거 아니거든요. 독자 거거든요. 독자 건데 독자 여러분 것이 돼 저자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과정에서 저렇게 했냐를 한번 살짝 엿보는 과정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언어를 저희 언어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언어로 해석을 해가세요. 저는 윤재환이라는 사람이 20년 전, 30년 전 아니면 최근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봤다라는 거고 여러분은 그럼 나는 저것을 이렇게 볼 거야. 저렇게 볼 거야. 나의 경험을 봐서는 이렇게 보면 돼. 저렇게 보면 돼를 해석을 하시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무조건 따라오지 마시고 뇌라는 걸 항상 옆에 붙여주시면서 봐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가 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부여라는 것을 소개하기로 한 게 아니고 부여를 바라보는 시간, 메서돌로지를 여러분께 나누자고 한 거예요. 방법론을 나누기로 한 거지 컨텐츠를 나누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단 부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관계가 있겠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리한 거 그리고 정보를 이런 거 저런 거 조각조각 얻었고 모았고 들었고 했던 모든 것들을 모아서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보다 제가 부여라는 것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죠. 20, 30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공자죠. 학교에서 배워야 전공이 아니거든요. 전공자인데 그러나 그러한 시각을, 그러한 과정을, 그러한 아픔이나 실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딛고 제가 20, 30년 공부했으니까 저는 아무 자료가 없을 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보면 한 10년 넘게 만에 제 손에 들어온 자료도 있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자료도 있고 남이 제가 관심 있는 거 알아갖고 도와줘서 한 자료도 있고 그러한 자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한 제가 갖고 있는 거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서 연락을 하시거나 하면은 서로 연결해서 도움을 서로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오픈된 시간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상당히 빚쟁이를 많이 됐어요. 제가 빚쟁이. 왜냐하면 좀 화가들 한 20여 분, 만화가들 한 20여 분, 이분들의 작품 한 100여 점을 갖다가 제가 썼잖아요. 그냥 쓸 수 없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분들 다 허락받고 다 도움받고 했는데 결국 빚쟁이였지만 이제 얘기를 풀어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시각으로 부여보기 신부여팔경을 중심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 글씨 보면은 요것이 이제 남단 김기혁이라는 분이 픽토그램이라고 동물을 가지고서 기억니은 디귿니을 쓰신 거예요. 그걸 집자를 해가지고서 만든 새로운 방식입니다. 신부여팔경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목상이라는 분이 글씨 쓰신 거고요. 요거는 백제탑의 사진인데 1880년도에 그러니까 부여 백제탑을 찍은 가장 오래된 사진이에요. 현재 우리가 발견된 사진 중에서. 그래서 윤준홍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건데 허락을 받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엽서들에서 나온 거 그런 거고. 하여튼 요 책을 쓰면서 그 2007년도에 그 화가들 20여 분 갖고 65점일 작품을 만들었어요. 부여. 그러니까 신부여팔경이라고 제가 한 그곳을 제가 가이드를 직접 해가지고 그 작가분들이 전부 오셔가지고 그걸 보시고 3개월 정도 작업을 하셔가지고 65점의 작품이 나와서 부여 정림사지박물관에서 전시를 한번 하셨었고 서울의 북촌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10월 31일이라고 11월 1일 날 박재동, 이희재, 김광석, 오세영 등 만화가들 한 20여 분하고 부여를 왔었어요. 신부여팔경이라는 장소를 제가 가이드를 하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직접 작품을 그리고 해서 그러한 작품들을 여기에 이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책을 쓰려고 제가 이 책을 쓴 게 아니라 만화가들하고 그런 작업이 되고 나니까 이거
그동안 제가 신부여 팔경이라고 글을 많이 썼던 게 있고, 그 다음에 화가들이 작품이 있고, 만화가들이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부터의 그러한 기행문이 있어요. 부여 관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제강점기 사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사진도 있고, 옛날 사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엮으면은 부여가 가장 문제가 볼 것이 없다예요. 보통 30분씩 지나가고 말고 부여 볼 거 뭐 있어. 하면 씩 올라갔다 씩 내려가고. 사실은 1964년도 데이터를 제가 어제가 잠깐 봤는데, 그때 부여 군민이 18만 6천 명이래요. 지금이 7만 5천 명이 그렇죠.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비슷하게 났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은 먹고 살 게 없다는 거고, 먹고 살 게 없다는 얘기는 자꾸 사람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게 없다. 여기서 산 나도 볼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볼 것이 없겠죠. 근데 자꾸 저는 이제 물음을 가지고서 찾아가다 보니까 볼 게 많아가지고서 계속 그걸 글을 쓰고, 글 쓴 것도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백제탑이라는 글 써놓고 퇴고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한 번 쓰고 이곳 발표하고 저곳 발표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서 자꾸 시각이 디벨롭이 되는 거죠. 디벨롭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됐고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저 책을 다 쓰고 나서 작가분들한테 그랬어요. 부여 놀러와서 가장 좋을 때 저는 4월 둘째 주 일요일 정도로 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벚꽃이 딱 피고, 그 다음에 우여회에다 한산소곡주를 가지고 군람지에서 술 한잔을 하면은 굉장히 멋진 신선한 노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그 소곡주하고 우여회를 드셔보셨거든요. 화가들하고 만화가들이. 그리고 책이 완성되는 날 술 한잔 하십시다 해서 광화문에 그분들을 다 모셔가지고서 했던 그 사진입니다. 자, 보통 팔경이라고 하면은, 팔경이 동서남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북, 서북, 남서, 동남 해가지고 팔방 하면은 전체라는 뜻이죠. 땅 전체, 팔이라는 것이. 그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한 지방이 특히 빼어난 경치, 8군데의 경치를 이루는데, 북송에 신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몽개필담을 썼는데, 자기가 이제 평생 보고 듣고 했던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에서 그 송적이라는 사람이 사파 8곳, 그러니까 소상 팔경, 그것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해서 처음에 그 팔경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려시대 때 소상팔경이 한국에,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것이 조선시대 쭉 이어져서 됐고, 하다 보면 소상팔경 보시면은 산시청남, 산시 아지랑이 보면은 수북정 청남이라고 했죠. 그 팔경. 연사모조, 고란산 효종하고 또 대비가 되겠죠. 원포 기본, 귀암진에 돌아오는 배. 그러니까 돌아오는 배는 뭐죠? 만선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어촌 석조, 어촌의 저녁 달비치는 백제탑 석조. 백제탑 석조는 이광수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더만요. 백제탑의 석양이 딱 기울어지니까 날개를 날리면서 날아가는 그 탑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식의 글을 또 남기셨어요. 춘원은요. 그다음에 부소산 모우, 동정추월하면 백마강침원, 평산나간 기억이, 구룡평화의 바람의 기억이 딱 떨어지는 것, 강천모설, 낙하운 숙견 이렇게 하는데,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팔경을 만들어 가요. 그런데 이 팔경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은 1920년대 김창수라는 부여 군수가 만든 거예요. 지금이 2010년, 14년이죠. 그러면 9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이 제가 어렸을 때도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구들의 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죠. 크로키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걸 하게 됐냐면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미감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미감이 달라지고요. 미감이 달라지면은
그다음 미의식, 미감, 그다음에 환경 변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8, 9번 변하는 강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사동에서 한문 공부를 한 20여 년 정도 됐는데 거기 팀들이 매년 부여를 내려와서 그 1박 2일 해요. 1박 2일 해가지고서 이곳저곳을 이제 10여 년 넘게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곳이 좋겠다라고 해서 차곡차곡 의견들을 모아 적고요. 그래가지고서 매사경, 새로운 부여팔경을 금성산 조망, 부소산 산책, 백제탑 석조, 동남지원꽃으로 내사경을 하고 외사경은 무량사 매월당, 장아리 삼층석탑, 대조산 미륵보살, 주황리은행나무 이렇게 해서 외사경으로 보통 부여팔경이 부여읍내만 이렇게 도는 상황이에요. 부소산 언저리하고 백마강 줄기로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부여팔경이었습니다. 그러나 16개 읍면을 전체를 아우르고 싶은 거하고 1박 2일 동안 사람들이 좀 부여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실질적으로 더 아름답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여라는 곳이 백제시대 것이 아니면 다 탄압을 받아요. 산직리 고인돌 청동시대 것이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보다 더 클 수 있거든요. 깨지기 전이라면. 그런데 지금 우리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아는 분 계세요 혹시? 산직리에 고인돌이 있다는 거? 부여에서는 이렇게 하실을 받아요. 그 다음에 홍산 마애불이 있는 거 아세요? 고려시대 거? 홍현리? 그것도 우리 지금 이렇게 제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제 것이 아니면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아니 홀대받는. 다른 지방에 가면 굉장히 대접을 받지만 그러나 부여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부여라는 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백제 거 아니면은 홀대받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집었어요. 은행나무 1500년 은행나무도 넣어봤고요. 대조삼 이게 고려시대 거죠. 장아리 이것도 고려시대 건데 그다음에 무량사 이건 조선시대하고 매월당하고 그다음에 요 궁남지는 오가스형부터 백제시대 거든. 이 백제 다 이렇게 다 있었던 상황들 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처음 부여 관련 기행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가정 이곡에 주행기라는 게 있어요. 1348년인가요? 주행기. 가정 이곡이 가정 이곡이 목은 이색 아버지예요. 한산분이에요. 한산이시. 한산이시. 목은 이색 아시죠? 네. 목은 이색 아버지인데 1348년 그러니까 고려 말 때 공민왕 때 부여에 와서 낙화하면서 낙화 밑에 배를 타고서 호암사 가서 호암도 보고 한 3, 4일 놀다가 100여 명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뭐 고려시대 이전 것들을 믿을 게 하나도 없고 기록이라는 걸 백제를 너무 왜곡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최초일 것이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포룡정기라는 걸 쓰셨는데 열당 정설에서 거기에 보시면은 서울의 어느 민가에 갔더니 용이 한 마리가 황금투구하고 철갑옷을 입은 장수가 강에 용이 한 마리가 있고 바위에서 용을 끌어당기다 쇠줄을 당기고 있는 그 그림을 봤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래서 그 그림이 뭐냐 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거는 백제 때 그 백제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의자왕의 아버지가 바다 용 수호신이 돼가지고서 지켜서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못 넘어갔는데 소정방이 요술을 부려가지고서 그 용을 잡아내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서 그 부여에 있는 현감이 놀러오라고 해서 부여를 와서 놀러와서 조룡배를 딱 보고서 보니까 이미 조룡배에서 용을 낚을 정도 되면은 그건 이미 사비성 쪽이잖아요. 백제가 이미 멸망한 건데 무슨 여기에서 용을 낚았다는 얘기가 뭐가는 거냐. 그러니까 다 고려시대 이전 것들 다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식의 멘트를 해요. 그때. 그리고 춘원 이광수 선생 여기 낙화암이라는 기행문이 있고요. 가람 이병기 선생도 낙화암을 찾는 길이에요. 요건 명문으로 돼 있죠. 문작 공부하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요 있고 그 다음에 육담 최남선 선생이
부여의 고적, 부여의 고적이라는 책. 역사는 뭐 소금처럼 짜다가 소금처럼 짠 것이 부여다라는 식으로 극찬을 한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이제 금성산 조망인데요. 그 이목상 선생하고 김영국 선생이랑 그 금성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던, 왜 금성산 정상이냐면 일단 좀 이따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여가 백마강이 쭉 이렇게 흘러가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백마강인지 아세요 혹시? 금강이 401km가 쭉 흘러가죠. 공주에서는 곰강,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금강이 된 거고, 그런데 여기가 호암사지가 있어요. 호암리. 여기서부터 16km 아래 반조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정광이가 선전포고를 한 곳, 16km 지점. 거기까지를 백마강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금강이라고 하고요. 위로 올라가면 진강으로 하고 또 아래로 가면 이름도 달라지죠. 이름 달라지고. 여기 내사경, 금성산조망, 백제법석조, 국남지 꽃, 그다음에 부소산 한채, 여기가 무량사, 주황유는 나무, 대조사 미륵보살, 장아리 삼천탑, 이렇게 일단 부여의 전체적인 속에서 이렇게 팔경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문학회라는 곳에서 그 1900년대 초반부터 노촌 이구영이라는 선생님, 모시고 이제 뭐 미륵 대조사 미륵보살하고 장아리 석탑, 백제탑, 이게 김시습 부도, 주연리 은행나무, 요건 이제 무량사, 요건 이제 고란사, 이런 식으로 그 10여 년 넘게 계속해서 다녔던 그러한 자료들을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됐고, 여기 보면은 그 노촌 이구영 선생님이라는 분은 그래서 어느 지역에 딱 가면은 동서고금의 그런 전거들을 다 말씀을 해주세요. 만약에 매월당 김시습 같은 경우라면 어디서 이제 태어났으면서 이제 그런 전거들 있죠, 얘기들. 용장산에서도 있었고 무량사에서 입적을 했고, 이것이 이제 김시습의 부도거든요. 부도. 이제 동영상 하나만 잠깐 보실까요?
이것이 이제 그 화가들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 요 전시회 할 때 찍은 거고요. 백제금동 대항을 한 거고, 왕릉에서 그다음 북촌미술관, 이것이 이제 그 고암 정명래 선생님 작품인데 이게 돌로 된 거예요. 두 개를 8판 이렇게 했고, 이게 이제 2007년도에 답사하고 전시하고 했던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화가들 모시겠다고 또 잠깐만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건 짧습니다.
볼 거 있으니까 그냥 졸리지는 않으시죠? 예, 여기 보시면은 요분이 저 우리 한겨레 그림판 아시죠? 그걸 10년 동안 하셨던 박재동 선생이세요. 좀 이따 월말 있으면 뭐 전시를 부인하고 같이 하신다지만 요분이 요분은 이제 이희재라고 현재 만화영상진흥원 부천 재단 이사장이시죠? 여기 당계시네. 박재동, 이희재, 오세영, 박경래 토지를 사실적인 필체로 만화를 그려낸 오세영 선생이시고요. 그다음에 요분은 김광성이라고 이번에 앙골렘 거기서 위안부 만화 대표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왕릉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왕릉. 그다음에 요거는 장아리탑에서 찍은 거고, 요거 왕릉, 요거 구들에, 요거 이제 전시했던 작업들이고요. 그래서 3대 축이 있어요. 이문학회라는 곳에서 답사를 계속 와서 했던 거 하고, 만화가들이 오셔서 답사하고 전시하고 했던 것들. 그다음에 화가들하고 만화들 같은 그런 3대 축이 준비가 돼서 책으로 엮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생각했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고암 정병래라는 분인데 무학이신데 이분이 도장을 원래 파시고 계셨다가 세기마트라는 걸 창작을 하셨는데 요게 이제 금성산 조망. 금성산 우리 저것이 있잖아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백제시대 때 밤이 되면은 일산, 오산, 부산에서 신들이 날아다니면서 놀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얘기도 뭐냐고 하면은 밤에 신들이 놀았다. 그럼 결국 성화잖아요. 성화면은 통신수단이었고 불을 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곳이죠. 조망이 가장 볼 수 있는. 그 설명을 해드렸더니 산 3개하고 신선들이 놀았던 건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삼천궁녀 낙화암 풀어내시고, 백제탑 풀어내시고, 궁남지연꽃도 이렇게 풀어내시고, 요것이 실물이 요만한 돌로 된 것을 다 작업을 하신 거예요. 8면을, 1경, 2경, 3경, 4경, 5경, 6경, 7경, 그 돌 2개 가지고서 8개를 작품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무량사묘당, 그 다음에 장아리 삼천석탑, 대조사석불, 그 다음에 주암리 은행나무가 1500년 된 은행나무잖아요. 그랬더니 500년, 500년, 500년 해가지고 1500년이다 하면서 은행잎을 가지고서 은행나무를 형상화시켜갖고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작가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대단하다. 이게 참 다 똑같은 걸 설명을 들으셨거든요. 그렇죠? 제가 같은 걸 설명하고 했는데 전부 다 자기 언어를 해석하고 자기 언어로 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부여가 볼 것이 없었는데 이것을 다 본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여가 볼 것이 있구나. 자, 이제 금성산 조망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왜 조망을 왜 하죠? 조망을 왜 하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인간 유전적으로 물에서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현재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논리에 따르면은 밀림 지방에서 사바나 지방으로 나오면서 사바나 지방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결핍 원숭이라는 얘기를 해요. 나무를 잘 못하는 원숭이가 인간을 진화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짐승으로 따지면 가장 약한 거죠. 달리기도 못해, 힘뛰기도 못해, 힘도 없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개활지를 많이 찾게 되고, 개활지에다 나무에 약간 숨을 수 있거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원하고, 물이 있어서 먹을 거나 아니면 안전을 지키는 해저 역할을 원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아름다운 미감의 원천이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망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금성산 조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소산에 가서도 반월루가 있어서 많이들 봐요. 그러나 그쪽에서 보면 많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성산 쪽으로 가면은 보이는 것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지도냐면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1940년대에 만들어서 뿌렸던 지도들이에요. 좀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자료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여신궁. 여가 일본보다 더 큰 부여신궁을 만든 거 아시죠? 그 부여신궁이 80%까지 완성이 됐다가 그것이 폐전을 하면서 거기에 심으려고 가져왔던 나무들이 지금 부여고등학교로 많이 옮겨갔고요.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 여기서 부여 군청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계백장군 동상 옆에 소나무 오엽송이 있죠. 그 오엽송도 부여신궁에서 쓰려고 했던 걸 가져왔던 거예요. 오엽송. 우리나라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려고 했던 그 판자들은 부여중학교, 제가 다닐 때 부여중학교 그 옆에 벽 옆에 그 적상가옥식으로 나무 판자를 했을 때 써먹었던 그런 나무인데, 지금 이제 거기가 백제탑이 연못자리가 부여중학교에서의 그 저거예요. 원래 농사 짓던 데 시험포 그게 쭉 이어지나 봐요. 그런 곳이 이렇게. 거기가 어렸을 때 계속 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가 결국 연못자리라고 파보니까 전매청 앞에 쪽 그런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분은 이제 부여분인데 창산 신냉선이라고 하는 분인데 서울에서 미술학교를 졸업하시고요. 부여에 내려와서 작품을 많이 내셨어요. 근데 이분이 먹으로 그리는 매화에 굉장히 능했던 분이세요. 창산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성산 조망을 보면은 이건 87년, 98년, 2010년 금성산 꼭대기에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시간 10년 이렇게 차이 두고.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이 보이죠. 지금 조명이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여기가 이제 전매청이 있는 자리고, 이것이 전매청이 뭐냐면 홍삼, 지금 귀암에 가 있는 홍삼 공장 있죠. 그것이 요곳에 있었어요. 요곳에 있었고, 그때 사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헐어져 가지고 평지로 있다가 지금 여기 정림사지 박물관이 앉아 있죠. 일단 그거만 보더라도 20, 30년 지나면서. 그리고 지금 박물관이 있는 요 자리가 그전에는 연탄 공장이었고 그전에는 논이었어요. 그 다음에 공동묘지였고요. 요 10년, 20, 30년 자료만 봐도 이렇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부여에 계시고 아니면 다른 곳에 가셔도 좋고요. 같은 장소를 계속해서 관찰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변화라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딱 있죠. 변한다는 거. 안 웃으세요? 제가 지금 업을 성설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변하는 것이다. 다 변하거든요. 안 변하는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변해요. 그런데 저는 이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변하거든요. 지금 한 1시간 전에 여기 앉으셨던 여러분하고 지금의 여러분하고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여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가 더 많았었는데 이제 정보가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균형이 생겼어요. 인포메이션 애시메트리가 균형으로 넘어간 거죠. 그죠? 이거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불균형이 또 생겼죠.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제가 모르니까 그쪽은 이제 거꾸로 정보 불균형이 또 균형하려는 운동이 있겠죠.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0년, 10년이니까 다음 10년은 또 다른 분이 이어가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가 할 수도 있고 제가 주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아니면은 전통문화학교, 이 학교가 민현식 선생님하고 승여상 선생님이 그 대표 설계해서 하신 거 아시죠? 그분들하고 한 10여 년 전에 같이 왔었어요. 와가지고서 기억의 공간. 민현식 선생하고 승여상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비우려고 해요. 건축을 하는데 왜 비우려고 하냐. 살려고 하는 공간을 비우고 자연이라는 걸 채우려고 하는. 우리 차경의 논리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 노출 콘크리트 공법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일본의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이 했던 건축가 그런 기법인데 이것이 사실은 안에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서는 좀 애로가 있어요. 그다음에 위도가 북쪽에 있는 걸 약간 애로가 있긴 한데 관리상에 보온상에 그런 건 하지만 그러나 그 철학들 사람을 위한 공간 그다음에 과거의 기억 그다음에 이 학교가 세워지기 이전의 땅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려고 손을 안 댄 공간들이 꽤 있어요. 여기서 가시다 보면 공간 사이사이에 그리고 유리라는 걸로 해놓고서 자연의 변화를 계속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호흡할 수 있게 대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이 학교 자체가 같은 취지예요. 자, 그리고 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관광 안내 책자라는 게 있어요. 1,000원짜리 요만한 한 3, 40장 이렇게 사진이 있는 거. 그런 사진 중에 이거는 수북정 위에서 부여를 본 거고요. 요거는 사자르 쪽에서 본 거, 삼충사 쪽에서 본 거고, 요 금성산 쪽에서 본 건데 약간 흐리고 한데. 그래서 조망이라는 건 그러니까 전체 부여 전체를 보고서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용길이라는 분이 아까 보셨지만 오용길이라는 분이 금성산에서 이게 부산이죠. 떠내려온 산. 요거 전설 아시죠? 백제가 공주에서 부여로 이사를 왔어요. 천도를 했어요. 천도를 했는데 산신제를 안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산신이 화가 나가지고 석 달열을 비가 내리게 한 거예요. 석 달열을 비가 내리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 있던 부산이 떠내려오다가 여기에 있는데 호암리가 이쪽에 있거든요. 호암사 천정대라고 아시죠? 천정대. 호암리에 호녀가 살았는데 호녀가 비 오는 때 딱 보니까 산이 막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막 떠내려가니까 거기다 대고 산 떠내려간다 하고 크게 소리 지르니까 이 부산 속에서 자고 있던 신선이 깨가지고 떠내려가면서 팍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산이 섰다는 전설이에요. 근데 뜰부자에 뱃산자 부산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이름이 부산이냐면은 어렸을 때 보면 요 뚝이 제대로 안 됐었고 이쪽 백강 쪽은 전부 물바다. 여기도 거의 물바다였어요. 장마 때만 항상 물바다였어요. 백강 이쪽에 다. 우리 구들의 나루에서 건너오면은 여기 이쪽 오잖아요. 오는데 물바다였는데 물바다가 되고 나면 산이 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부산이 이렇게 떠 있는 거. 아 그래서 그 부산 전선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이 부산에는 여기에 백강 이경현 선생의 그 지통제심 일모도원 있는 거 아시죠? 글씨 대자 보셨어요? 한 글씨 한 글자가 실물이 요만해. 지통제심 일모도원 이렇게 해서 지극한 통증이 가슴에 있으나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그러니까 백강 이경여 선생이 효종한테 북벌을 하자고 했죠. 북벌을 하자고 했는데 거기다 비답을 내려준 거죠. 하고는 싶은데 참 힘도 없고 갈 길도 멀다라고 하면 근데 그것을 나중에 우암 송시열이가 글씨를 써주죠. 그래서 우암 송시열 글씨가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대제각이라고 쓴 글씨는 정향 조병호라고 청양분이 그 글씨 썼는데 조병호의 글씨가 어디에 또 있냐면은 청룡사라는 곳 부산 이쪽에 청룡사가 있어요. 그 청룡사의 주련도 그분 글씨고요. 그 다음에 무량사의 주련 진묵대사 그 주련도 거기에 있어요. 진묵대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산을 베개 삼고 땅을 요 삼고 산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워서 자다가 그년이 일어나 큰 술을 한 잔을 먹고서 취해가지고서 춤추려고 딱 하니까 요 소매가 곤륜산에 걸리더라 라는 시를 거기 주련에다 써놨어요. 근데 그 글씨가 정향 조병호 선생님 글씨예요. 그리고 정향 조병호 글씨가 또 어디냐면은 우리 영일루에 가면은 인빈출일이라고 영일루라는 것은 원곡
원곡 거사라고 해서 원곡 김기승 선생, 홍산꾼이 쓰신 거고 그 뒤에 인빈출이라고 써있는 글씨가 있어요. 그것도 정향 조병호 선생이 썼고 정향 조병호 선생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처음처럼 소주 아시죠? 처음처럼 소주를 글씨를 쓴 신영복 선생, 성공회대 그 선생의 스승이에요. 계보가 그런 식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백화정에는 현판이 두 개 있는 거 아세요? 백화정, 백화정이 글씨가 두 분이 달라요. 하나가 지금 다 까먹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현판 글씨로만 보더라도 부여가 굉장히 글씨가 볼 게 굉장히 많아요. 저기 수복정 같은 경우도 유한지라는 굉장히 당대의 명필이 쓴 글씨고, 그러니까 글씨로만 따라가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하여튼 여기 요 전설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백강마을이 여기 있고 백강동매가 있는 거 아시죠? 백강동매는 겨울에 12월 25일 동지 때 피는 거였는데 백강 이경여 선생이 중국으로 이제 제표 갔다가 넘어오면서 겨울에 피는 매화 세 그루를 가져다가 심어요. 심어가지고서 나머지 죽고 한 그루가 350여 년 동안 백강마을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진이 1943년도인가 45년도 정도 사진까지는 있어요. 43년도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 수학여행단들이 오면은 그 매화를 가지를 항상 잘라갔대요. 왜냐면 매화는 접목을 하는 거거든요. 가지를 잘라다가 복숭아 뿌리나 아니면 살구씨에다가 싹이 난 거에다 접목 붙이면 그 매화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화 심은 데 보면 가끔 복숭아꽃도 있고 살구꽃도 있어요. 그것은 접목 실패해서 복숭아나 살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라갔는데 50년대인가? 그때 그 밑에다가 억새를 잘라서 쌓아놨는데 그것이 불이 나가지고 350년 된 아름들이 그 동매가 죽어가지고 지금은 그 이제 손자목이라고 해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정신사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없어지긴 했지만 백강 이경여라는 사람이 우리 그 고토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 국보를 하자, 자주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매화하고가 굉장히 어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정신사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금성산에 올라가시면은 조항사라는 절이 있어요. 조항사에 보면은 대웅전이라는 글씨가 써 있고요. 근데 대웅전에 보신 불상이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상인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까매요? 이거는 조금 양해를 이 문제를 확인을 해보니까 조명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빔 프로젝트가 우리 학교 역사와 함께 이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노쇠를 해가지고 평소에 글씨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섬세한 그림이나 이거를 보려고 그러니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해결을 하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동영상은 아마 이게 잘 보일 거예요. 동영상 제가 원본 드리고 갈 테니까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금성산 섣불이라고 해서 1916년도에 조선 고적 도보가 있어요. 다 아시죠? 조선 고적 도보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이 불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데 보면은 수인이 똑같잖아요. 비로자나불. 근데 비로자나불은 대적광전이나 이런 데 계셔야 되는데 대웅전으로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대웅전은 이분들이 이제 몰라서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 글씨는 연유가 있어요. 윤월하 종종 스님 아시죠? 월하 종종 아세요? 돌아가셨죠? 급적하셨죠? 근데 이분이 부역 군수리꾼이세요. 군수리꾼인데 그분 글씨를 받아가지고서 여기 현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 불상을 요렇게 만들었는데 요 앞에가 보면 여기 그림 보시면 앞에가 하얗고 뒤에가 좀 안 하얘요. 근데 요거 나중에 이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요 앞에를 그라인더로 이렇게 깨끗하게 갈았어요. 웃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심을 표현하려고
사실은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는 굉장한 실수를 하셨는데 깨끗한 부처님을 보여드리려는 아마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면 그래요. 그런데 이 불상은 굉장히 멋진 불상이세요. 잘 만드시고 좌대도 수련안이 좋고 사천왕도 중간 받침도 좋고 아주 좋으니까 꼭 보시고요. 지금 벚꽃이 이렇게 펴 있잖아요. 딱 지금이에요. 근데 요 나무는 이 사진에서만 보실 수 있어요. 요 나무는 없어졌어요. 지금 요 안에 쪽에 있는 벚나무만 있는 상황. 그것도 제가 저 미리 잘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저것도 벌써 역사가 됐더라고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고민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이게 그림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자, 일단 설명만 들으세요. 요게 이제 1900년대 초에 1900 초인데 일제강점기 때 엽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하여튼 어렵게 한 장씩 시간을 걸려서 모았던 사진인데 모으다 보니까 고란사라는 절도 앵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차도 많고 여러 가지 시차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았어요. 나중에 저하고 연락되시든지 되면은 그 자료들을 다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오신 분들은. 근데 이것이 무슨 전설이 하나가 있냐면은 은산에 가면 숭각사터 아세요 혹시? 숭각사터가 있는데 그 숭각사하고 그 내산 주암리 은행나무하고 그다음에 요 고란사하고 세 개가 엉켜 있는 얘기가 있어요. 주암리 은행나무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1500년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1500년대 은행나무인데 1500년이 되었으니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뭐 고려도 망하고 조선도 망하고 백제도 망하고 그래서 그 동네 분들 얘기 들으면은 은행나무에 칡렁쿨이 3번을 감았다고 해요. 칡렁쿨이 나무를 감았다는 얘기는 민가가 없다 이 소리잖아요. 아예 마을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3번이나 감았는데 그런 정도니까 굉장한 전설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전설 중에 하나가 은산의 숭각사 주지가 대들보를 하나 만들려고 주암리 은행나무를 왔대요. 와가지고서 그 서쪽으로 뻗은 가지를 자른 거예요. 잘라가지고 지구서 고개를 올라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대요. 근데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죽어서 절도 폐사가 됐대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저쪽에. 그런데 이 고란사는 뭐냐면은 1900년도에 숭각사를 뜯어다가 고란사를 만들어요. 이렇게 딱 맞아 돌아가죠, 얘기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마도 이건 1900년대 당시일 것이다. 초반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무들, 여기 미류나무가 보이잖아요. 요 미류나무 가지고 옛날 성냥골 만들었다. 그 미류나무고, 어렸을 때 백마강변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안 보여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 예, 요거는 관광안내 책자에 있는 거고요. 자, 이거 또 다른 모습이요. 요거 같은 건데 같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흑백으로 찍은 사진을 색칠을 해가지고 유리원판 색칠해가지고 컬러링 하는 건 아시죠? 이런 사진이 이렇게 우연히 구해졌고요. 이런 모습들. 이건 최근 모습. 이건 이제 박재동 선생이 2009년 11월 1일인가? 그날 이제 스케치한 거 넘겨준 거. 하여튼 작가들 모시고 다니면은 계속 놀래요. 그분들의 능력을 알면도 불구하고 토해내는 거 보면서 계속 놀래요. 이렇게. 자, 요거는 요건 좀 보이신다. 사실 요것은 굉장히 귀한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사자로 보이시죠? 사자로 보이세요? 네. 사자로 안 다녀오신 분 혹시 계세요? 안 다녀오신 분? 다 다녀오셨어요? 안 가보셨구나. 한번 가보셔요. 네. 다음번에 설명 좀 더 드릴 테니까. 요 사자루가 1919년에 세워져요, 이게. 1919년.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백화점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백화점이 없죠, 위치가. 백화점이 26년에 세워져요. 그러면 이 사진은 1926년 이전 사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범선 있고 고란사 있고 요 사진, 그러니까 요 사진이 그렇고요. 요 사진은 여기가 무슨 뭐 텃밭 같아요. 아직 백화점이 없죠. 그것도 보이죠. 그 다음에 조룡대 사진이고 요것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다 있어요. 다 있는 사진이고 사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교체해놓을게요. 네. 영상에는 원본으로 다 네, 네, 메꿔놓을게요. 아니 근데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보이지가 않아서. 하여튼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면 일본말로 쭉 써 있어요. 근데 일본말로 써 있는 것이 이 설명들이 틀린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일본인의 시각, 그리고 그때 당시가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덜 돼가지고 안 됐는데 이 책을 만들면서 제가 편집 쪽하고 많이 의견 다툼이 있었던 것이, 저는 일제강점기 역사도 역사다, 왜곡하지 말고 나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쪽 편집 쪽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일본말인데 없애야 되지 않느냐, 왜 그냥 이 사진만 보여주지 왜 이 일본말까지 다 보여주려고 하느냐.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왜곡이 됐던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가 풍부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 상황,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는데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내가 굳이 왜곡을 시켜갖고 오픈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건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들을 하셔라. 그렇게 하려고 해서 가능한 손을 안 대고서 데이터들을 많이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비교해서 놓고 하는 이유는, 비교해서 보면 그 차이, 원래 우리가 뭘 안다는 얘기는 같으면 알지가 않거든요. 달라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차이에 의해서 인지를 해나가는데, 그런 차이가 뭔지, 즉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여기서 이제 백화점 있고 없고의 문제, 여기 백화점 있고 문제, 이 사진이라는 것이 이제 시차가 19년에서 26년까지니까 한 6, 7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사진들이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종구라는 분이 본 거고, 요거는 이희재라는 분이, 여기 삼천국녀 떨어지고 사람들 걸어 올라가고, 그다음에 김광성이라는 선배, 요거는 박재덕이라는 선배. 이 여러분들이 다 다른 걸 본 거 아니라 똑같은 낙화함을 보셨어요. 그런데 전부 다르게 표현을 해내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똑같거든요. 어떤 한 사물을 볼 때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인식을 해요. 어린 천강이라는 거 있죠. 진짜 다른 하나인데 천강에 비춘다라는. 그러니까 전부 그 모습들, 각자의 모습들에 따라서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들 흔히들 하죠. 저 사람 변했어.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못 봤던 다른 측면을 내가 본 거죠. 그 사람은 변한 게 아니죠. 단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줬던 기존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윤재한이가 몇 가지 모습이냐? 저는 제가 100명을 알면은 한 2, 300가지 모습이라고 하고요. 1000명을 알면 전 10,000가지 이상의 모습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왜? 나는 그 사람한테는 꼭 이 사람한테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일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한테 변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각자가 다 똑같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것들을 제가 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여가 있었잖아요. 부여가 보라고 있기도 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기분 좋을 때 보면 기분 좋게 보고, 내가 아름답게 보면 아름답게 보고, 내가 화가 났을 때 보면 화가 나고 보이고, 그렇다고 걔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들이 자꾸 달라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면은 남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남을 존중하면은 저는 당연히 존중받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다 다른 사람끼리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변화라는 거, 다른 모습들 보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목도 그랬잖아요. 부여를 다르게 보자. 지금까지 아시고 보셨던 것보다 다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심으로써 여러분은 그와 가지고 또 다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제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시각보다 더 다르게 부여를 더 멋있게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이 백마장강 보이시죠? 이게 아까 사자로 안 갔다 오신 분 다녀오시라고 한 거고요. 고란사 보이시고 이 백마장강 있고. 근데 이 백마장강 저 맞은편 뒤쪽에 글씨가 뭐라고 써 있나 아시죠? 사자루라고 써 있죠. 이강이라는 분이 쓴 거죠. 1919년 5월에 썼어요. 1919년 5월이면 언제죠? 1919년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면은 이강이라는 사람하고 거리가 없는 일인가요, 그게? 거리가 가까운 얘기죠. 독립 얘기니까. 그럼 5월에 썼으면 이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썼을까요? 굉장히 비분강개한 마음 사자로 썼겠죠. 2달 후에 쓴 글씨니까요. 그것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백마장강이하고 고란사는 1921년에 쓴 글씨예요. 해강 김규진이라는 분이. 이건 뭐냐면은 해강 김규진이라는 분이 부여를 내려와서 전시를 했어요. 나중에 그 해강일류를 보니까 그 부여국민학교에서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팔고 하면서 했고 그 사자로 있는 데가 원래 송월대예요. 송월대. 그 다음에 아까 영일루라고 돼 있죠. 영일루라고 하는 곳이 원래 영월대고 영월대 앞에 정동 쪽에 월함지라고 있어요. 월함지, 월이 이렇게 잠겨 있는 곳. 그러니까 영월대에서 월함지를 보면 아주 멋진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송월대하고 영월대가 달을 맞았으니까 달을 보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월대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자로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이건 백마강 쪽에 백마장강이라 써 있는데 이 글씨하고 해강 김규진 같은 사람이 쓴 글씨예요. 같은 사람이 쓴 글씨고 날짜는 좀 다르게 썼는데 백마장강이 굉장히 그림 같지 않으세요? 그림 같은데 이분이 다행히 이 글씨를 쓰고서 백자는 반월성, 반월강살이 태극수, 태극의 지형에서 취했고 와자는 백마가 재갈을 물고 풀밭에 누워 고개를 돌리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취했으며 장자는 사비강 물결이 바람을 맞아 일어나고 길게 흘러가며 쉬지 않는 기세에서 취했고 장자 굉장히 길죠. 강자는 반은 물, 반은 흙인 반도강산이 억년 동안 쉼 없는 데서 뜻을 취했다. 그러니까 백마장강이라는 것이 그러한 유구하고 백제가 사라졌지만 유구하고 영원히 이어지는 반도강산이라고 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쓴 것이 근데 이것이 해강일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서 나중에 해강일기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한 7, 8년 걸렸어요. 제가 그 자료를 얻고 찾아서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아시고 나면은 이제 좀 보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요 고란사라고 보면은 해강 김규진이 있고 그 다음에 중롱거사 안순환이라고 있어요. 난을 친 것이 중롱거사 안순환이에요. 중롱거사 안순환이 누구냐면은
3.1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그 태화관에서 그 33인이 점심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서 일본 순사들이 와서 붙잡아가는데 그 태화관 주인이 안순환이에요. 중농거사. 그래서 그 해강 김규진하고 중농거사 안순환이 둘이 유락을 하면서 각 절집들의 이러한 자료들, 현판들을 굉장히 많이 써주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마장강은 만화가 김인이라는 사람이 저 작품을 보고서 2009년도에 작업을 해낸 거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고요. 백제탑 석조, 이것은 요게 이제 1880년대 사진인데 여기 완전 여가 그 밭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논 가로는 밭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비로자나물. 요 비로자나물이 저 어렸을 때 이거 소정방으로 들었거든요. 소정방이고 그다음 요거는 평제탑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우주에 1층 기단에서 여기 우주에 보면은 모트기 기둥이죠. 여러분 대당평 백제국 비명이라고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대당나라가 그 백제를 평정한 비를 기록했다. 대당평 백제국 비명을 해서 공적을 쭉 여기 내우팅에다 다 써놓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도, 그러니까 백제라는 것은 신라 입장에서는 패망시켜서 없어져야 될 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통성은 신라에서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요. 백제나 고구려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거죠. 정통성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런 법통에서 보면은 평제탑이라는 것이 맞았고, 일본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를 점령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평제라는 것은 당나라한테 너희는 당했기 때문에 우리 일본한테 당하는 건 당연하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만주 벌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우리 옛날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시죠? 만주가 우리 잃어버린 옛날 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일본 사람들은 백제가 자기네들 잃어버린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백제가 자기네 잃어버린 땅이라 옛날 땅 찾으러 왔다, 이런 개념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약간의 이해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하여튼 요런 모습, 그 다음에 1920년대가 나무 목책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나무 목책. 그 다음에 여기는 평제탑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934년도에 나온 백제구도 고적 명승 사진첩이라고, 책 사이즈가 A4보다 좀 커요. 좀 큰데 부여하고 공주지방의 사진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 첩에서 나오는데, 이런 사진들이 요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 당시의 간기가 있는 것이, 그 데이터가 일단 레퍼런스가 될 수 있잖아요. 기준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진들이.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30년대인가 그렇죠. 20년대 목책에서 시멘트로 또 넘어가요. 시멘트로 넘어가고, 그다음 60년대 또 시멘트로 넘어갔다가 80년대 또 업기도 하다가 그다음에 철책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계속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요건 아까 그 고란사처럼 똑같은 사진인데 흑백을 갖다 칼라링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던. 그다음에 여기 비로자나물이 있고요. 요거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러한 엽서들을 이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팔았던 엽서 봉투예요. 엽서 봉투의 모습들이고, 요거는 전화카드 흔히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 한번 잘 모아봤고요. 요거 이제 정림사진 70년대, 60년대 이렇게 이제 담장들이 달라지죠. 사실 요때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여기서 숨바꼭질을 많이 했죠. 이 탑에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기 이 학교 설계한 승효상 선생도 백제탑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때 사진 찍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 좀 나 좀 달라고 했는데
잘 아직 못 받았어요. 준다고 했는데 권기훈 선생님이 작업하신 거고, 그다음 여기 보면은 대당평 백제국 비명이라고 나와 있죠. 탁본이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것이 보면은 소화 4년 1915년 건데, 여기 보면은 충청남도 부여군 소정방의 석상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 엽서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쁘고 내 마음이 치유를 받았는지, 내가 소정방이라고 한 것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장난쳐가지고 내가 소정방이라고 알고 있었구나. 이게 보물 100% 비로자나물이잖아요. 직원인을 하고 있는, 그죠? 그 다음에 연꽃자도 아주 굉장히 대단히 멋지만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연꽃자대 밑에 귓꽃이 있었대요. 그 귓꽃을 어른들이 봤다고 하는데 그 귓꽃이 요새는 또 없더라고요. 그 귓꽃 아시죠?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영상들이 걸려 있는 건데요. 그 유튜브에서 신부엽팔경을 치시면은 이런, 못 보신 분들 신부엽팔경을 유튜브에서 치세요.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동영상으로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거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평대탑 석조라고 해서 현암 정성원이라는 공주분인데, 그분이 이제 했는데 관념산수예요. 관념산수. 평대탑으로 하면 탑이 중요한 거지 3층이든 5층이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탑, 평대탑 석조하면 되는 거고. 요것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된 거, 그 대평 8년 무진 그 정림사 대당당초라고 하는 그 정림사지 박물관하고 부여박물관에 있는 요것 때문에 그 정림사지 5층 석탑 42년도에 발굴을 하면서 이 와당이 명문기와가 발견되면서 이제 정림사지라는 것이 고려시대의 절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고, 그 다음에 보통 절터라는 것은 그 이전의 절터 이름을 이어받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백제시대에도 아마도 정림사지였지 않겠느냐라는 이름이 많이 있고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저는 백제탑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궁람지. 죄송한 거 있지만 하여튼 이 그림들이 영상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망가져가지고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그러나 일단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꿈꾸는 듯한 달빛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몽환적으로 이렇게 포룡전까지 가죠. 이 포룡전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글씨를 쓰신 거죠. 그분이 부여 외산분이세요. 외산분인데 부여에서 국회의원들 형제들도 많이 했는데 글씨를 꽤 잘 쓰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이 포룡정이라는 글씨하고 저기 부서상에 있는 반월류라는 글씨, 그것도 김종필 이분이 쓰셨고요. 포룡정이 전설은 뭐냐면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궁의 남쪽 연못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그 과부한테 밤마다 용이 놀러 와서 통정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해가지고서 아이를 낳는데 애가 똘방똘방하고 뭐 총명하고 착하고, 그 다음에 말을 캐가지고서 이렇게 엄마 봉양도 하고 먹고 살고 하다가 그 선화공주가, 신라 선화공주가 이쁘다고 해가지고서 그 경주로 가가지고 그 뭐죠, 선화공주 그 서동유를 지어서 아이들한테 말을 나눠주면서 선화공주님은 밤마다 놀이다 해서 쫓겨나게 해서 데리고 와서 이제 뭐 부인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그런 남지 연못, 북남쪽에 있는 연못을 이제 그린 건데, 60년대만 하더라도 이게 그냥 저거였어요. 습지였고 그냥 자연 방죽이었고 그 옆에는 전부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가지고 가가지고서 낚시도 좀 해보고 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이 홍사준 선생님께서 이제 궁의 남쪽에 있는 연못 항구를 제기하셔가지고 35,000평 하고 정자도 만들고 다리도 놓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여기가 봄, 여름, 가을 사시사철 좋고 낙조도 괜찮고, 사실 요새 봄에 버드나무가 살랑살랑 바람에 이렇게 싹이 나면서 흔들리는 모습하고 그 풀빛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도 좋고, 오용길 선생님이 지난번에 연꽃이 폈을 때 와서 작품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 화가들, 김옥 선생님이 있죠. 표시하신 거고. 이건 오가수연이라고 그 동경대 박물관에서 1950년대 대수로 조사를 하다가 연시 3개를 찾았대요. 수습을 했는데
하나를 탄소 동위연소 축적하니까 2000년 전에 연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고 그 두 개를 심었는데 그 다음 해에 연꽃이 발화를 했대.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잠자던 연꽃 씨가 발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2000년 전의 종자를 연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연꽃의 생명이 2000년이나 버틴다는 거. 그런 아주 대단한 건데 이것을 이석호라는 전 문화원장 하셨던 이석호 선생님께서 했지만 80개 넘으셨나 그러실 거예요. 저 반산 쪽에 살고 계신데 그거는 일본에서 얻어왔다가 갖고 있던 것을 부여원에 기증을 해서 국남지에 가시면은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어요. 그 매점 있는 데 지나면서 오른쪽 뒤쪽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꼭 보세요. 그다음에 연의 효능이나 그런 의미 같은 거는 여러 상황들이 잘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일단 감상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1960, 70년도에 관광하는 책자에 있는 국남지 모습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물이 없을 때 모습, 물이 있을 때, 다 팠을 때, 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무량사의 그 일제강점기 때 엽서 사진 모습이고요. 김시수 선생 자화상인데 선조가 그랬죠. 그 율곡 이해한테 이순신 전 아자자요. 김시습전을 지어 올리라고. 그래서 그 김시습전을 지어 올렸는데 율곡이 잡저 부분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자화상을 두 개를 그려요. 김시습이 그 저기 뭐야 대야를 놓고서 얼굴 그리는데 젊었을 때 모습하고 나이 들었을 때 모습, 젊었을 때 모습 그리면서 너는 용렬하고 못생기고 했으니까 그런 격에 처박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고요. 이게 무량사에 있는데 이 무량사에 있는 이것이 도난당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금고에 있고 모사품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죠.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조선 초기에 뭐랄까 그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하죠. 그다음에 김시습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호가 5세가 된 것도 세종대왕이 이제 데려와서 총명하다가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시도 잘 짓고 해서 비단 뭐 30필인가를 주니까 어떻게 들고 가나 하니까 한쪽 끝을 딱 붙잡아서 쭉쭉쭉 걸어가니까 비단이 줄줄줄줄 쫓아와서 그걸 갖다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5세라는 이제 호를 얻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잘 지켜줘라 했는데 못 지키고 하고 나니까 이제 세상 등지로 지나가고 그다음에 57세 때 홍산현의 무량사에서 입적을 하죠. 홍산현의 무량사에서 입적을 하는데 입적을 할 때 그래요. 나를 화장하지 말고 가만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뒀다가 3년 후에 보니까 모습이 생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분은 성불했다 해가지고서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해서 사리가 나오는데 아마 턱사리 같아요. 요만한 정도에서 이렇게 생긴 사리가 부여박물관에 있다고 하고 제가 서울에서 한번 직접 챙겨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리탑이 부도가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소나무가 하나 쓰러져가지고서 이게 그 위에 지붕석이 옥계석이 이제 깨졌던 상황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김광선 선생님이 그려냈고 어느 날 보니까 그 무릇꽃이 이렇게 펴 있더라고요. 상사화가 펴가지고서 있는데 꼭 김시습 선생님한테 꼭 공양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게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요 테마는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건가 그럴 거예요. 사이즈가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한번 괴물제 같은 거 저쪽 땅끝마을 해남 이황사에서 괴물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꽤 재밌고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거 장알인제 3층 석탑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탑 끝부분하고 이 탑 끝부분이 다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노반이 뒤집어졌지 않아요? 노반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 뒤집어진 것을 어떻게 알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 비교해서 보시니까 금방 아시는데 저기를 답사를 여러 차례 하니까 그 옆에 사시는 아저씨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60년대 이걸 무너져가지고 보수공사를 했대요. 보수공사를 했는데 어느 선생님이 와서 하셨는데 마지막 할 때쯤 했는데 이 노반은 이 상태가 아니고 이게 뒤집어 놓더래요. 그래서 왜 뒤집어 놓으십니까 하니까 이거 내가 했다는 증거야, 표시야 하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마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고서 왔다 갔다 했어요. 하다가 이 사진을 제가 어디서 처음 봤냐면은 여기 이 옆에 역사관 박물관 오픈할 때 있죠. 그때 부여 쪽 유리원판 사진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서울서 내려와서 봤는데 이 사진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안의 탑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노반이 뒤집힌 것이 보인 거예요. 아하, 그랬구나. 그랬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것 좀 원래대로 돌려놔가지고 원래의 모습을 좀 감상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 미나케가 2006년도에 이제 답사 200회를 맞이해가지고서 버스 2대에다가 잡아면서 한 100여 명, 한 80에서 100여 명 정도가 오셨었어요. 1박 2일 동안 그걸 이제 제가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다 보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시는 분들, 요번에 아마 문화유산 국민식탁 김종규 이사장님이실 거고요. 탑 옆에 있는 게 여기 지금 문화재 연구소장 강순영 관장 소장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남천 송순환 선생님 아시죠? 화가. 그다음에 진품명품 김영복 선생이 어디 있고 등등등등 지금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재라는 것이 사람하고 유리되면은 재미가 없다. 사람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좋다. 우리가 문화재 사진들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면은 문화재 사진들이 딸랑 문화재 사진들만 있어요.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거기에 만약에 그때 당시 옷이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은 얼마나 많은 대화나 얘기거리가 될까.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하나 만드는 걸로써 한번 좀 시도해보는. 그리고 쭉 이제 사진들 보시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엉켜있는 사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문화재와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재해석을 해내고. 문화재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내가잖아요. 내가 해석하는 거. 사진으로도 해석하고 그림으로도 해석하고 글로도 해석하고 대화로도 해석하고 재해석을 해내가는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전통문화학교에 계시니까 구역 것들을 전부 다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이 또 바람이고요. 요거는 꼭 좀 돌려주세요. 원래 위치 약속하시는 겁니까? 웃으면 약속하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장아리 탑이 왜 아름다운지 아시죠? 어린 왕자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보이지 않으니까 더 아름답고 거기에 내가 있으니까 더 아름답고 꿈이 있으니까 아름답고. 장아리 탑의 실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건 왜곡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저는 이 상하불상이 제일 좋아요. 요 손가락, 깨끼 손가락만 해요. 부여박물관에 가시면은 이렇게 무릎 꿇고서 앉아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눈높이에서. 상하불상. 다시 한번 보세요. 5층 목탑들, 은제사리병, 금동제사리외병, 그 다음에 요 밑에 사실은 유리병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외함들이 이용시키는 형식이 있죠. 아까 요것이 바뀌어 있죠. 요 모습하고 다르죠. 자, 요거는 위에가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위에가 거꾸로 이렇게 돼 있죠. 저것을
뒤집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좀 보게 해주셔요. 자, 그리고 대조사 미륵보살이요. 이게 1916년 조선고족도부에 있는 건데 요 위에 요것이 요새 없어요. 저거는 거기 주지스님도 저것이 없는지를 모르세요. 네, 모르시는데 1910년 전의 사진이고요. 이제 만화가 여기 보면 사람이 있죠.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복장들이 달리죠. 여기 이제 대처승 모습, 여기는 아이 모습인데 이것이 70년 사진이고 요 대조사 모습 요것이 이제 또 바뀌었어요. 이렇게 옛날 촌스럽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지금 제가 여러분을 고문을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안 좋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용식이라는 화가가 그린 거고 요거는 김재현, 김원이라는 자색가나 이정일이라는 분인데 다 분명히 똑같은 걸 보셨어요. 똑같은 설명을 들으셨고 그런데 다르게 했네요. 조용식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 반기문 총장님 직무실, 유엔 직무실에 아마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목상이라는 화백이 이제 그리시는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작품이 나왔고요. 이희재 만화영상 진흥원 그 사람이 이렇게 작업하신 것이 이렇게 작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독특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그 모습인데 대금을 들고 있죠. 대금 공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재동 선생 그리고 있고 김광성 요 선생님이 요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김광성 이번에 그 앙글렘에서 미안부 주 만화 작가 하셨던 김광성 선생님. 그다음에 오세영 선생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이희재 선생님 오세요. 그래서 그 대금을 부는 거하고 이 미륵불하고 이렇게 같이 화면에 배치해갖고서 작업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책을 쓰려고 했으면 이렇게 사진을 더 많이 찍었을 텐데 그 생각이 없이 그냥 스냅 사진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찍어놓은 게 있어서 역으로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미나케 답사를 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포즈를 잡고 서있던 모습이고요. 자, 주한리 은행나무. 이게 이제 1500년 된 은행나무잖아요. 1500년 된 은행나무인데 그 이수복 선생님 여든 지금 5살인가 되셨어요. 이분. 근데 보면 여름의 모습이고요. 가을의 모습, 가을에 아주 열매들 많이 열려있죠. 봄의 모습, 겨울의 모습.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은행나무예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달라요. 또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 또 다르겠죠.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이 은행나무 지금 여기서 사람들 이렇게 아름드리로 재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저 은행나무가 아름이 몇 개인지 아세요? 가시면 한번 재보세요. 어른 아름으로 6명 반이에요. 6명 한번 나와보실래요? 얼마나 많은 큰 숫자인지? 1.8m쯤 되죠. 1.5, 1.8. 6명 반 이렇게 해야지 돼요. 이 높이가 25m. 그 가을 되면은 은행 한 가마씩 나오고,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때 제사도 지내고. 이런 거 있는지 모르셨죠? 사진으로 보니까 한번 가시고 싶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원하던. 저는 부여에 안 사는데 여러분이 부여에 사시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저는 기뻐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모습들이 다양하죠. 여기는 이제 이수복 선생님한테 강의 듣는 미나케 회원들이고요. 이것이 화가들이랑 같이 가서, 여기 화가들이랑 갔을 때고, 여기 만화가들이랑 갔을 때고 그렇고, 여기 이수복 선생님한테 책 나왔다고 제가 드리기 때문에. 가을에 이제 사실 또 가을에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생기면은 가지가 무거워서 축 처져요. 그래서 밑에 받침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도 있고, 그 녹감 마을이 꽤 이뻐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기둥 하나를 잘라가 가지고서 아까 저기 뭐야 숭각사가 망했다고. 요쪽에 있는 가지 하나.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여기서 이제 벼락 맞아 죽었다고. 결국은 고란사에 와 있다고. 이것도 이제 다 같은 건데 이제 고암 정경래는 이렇게 받고 박재동은 이렇게 받고 이목상은 이렇게 받고 이목상은 이렇게 받고 정종훈은 이렇게 받고 다 이렇게 김억은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같은 그림인데 같은 상황 같은 얘기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전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이분들만 그런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체도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가면은 세상이 굉장히 더 멋있어질 거예요. 남의 다름을 인정하면 분명히 저희 다음도 존중을 받게 되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생물 다양성, 그게 뭐죠? 연결고리가 다 되는 거죠. 다 똑같다면 병충해 하나 걸리면 싹 죽어요. 멸종돼요. 다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뭐 잘한다? 성적으로 따지면 영어 공부 따지면 영어 공부 이거 시험 봐서 10점부터 쫙 100점부터 이렇게 쭉 늘어놓을 수 있죠. 그러나 다 다른 걸로 따지면 전부 다 1등한 유니크한 것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계속 여러분께 유니크니스를 찾아가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니크니스를 찾아가라. 처음에 뭐였죠? 할아버지가 수염을 넣고 잤나 빼고 잤나 몰랐죠. 왜? 자기도 모르는데 나를 찾아가는 작업이에요 지금. 윤재한이를 찾아가는 작업을 여러분께 잠시 엿보여 드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목상 선생이 이 작품 할 때 어떤 뒷얘기가 있냐면은, 왜냐면 이제 제가 부여중학교 나왔으니까 부여중학교 선배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선배 후배라고 해서 그게 학연지연 혈연 따지는 분은 아니세요. 아니고 굉장히 아주 드라이한 양반인데 그 전에 이제 많이 친해졌죠. 친해져가지고 그 부여 와서 작업하고 하다가 책이 탈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탈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작품을 안 내놓는 거야. 그랬지. 아니 신부여팔경인데 이목상 빠진 신부여팔경이 가능한 얘기냐고 이제 협박 전화를 계속 했죠. 했더니 어느 날 한 2주 전인가 마지막 그 편집하기 2주 전에 문자가 왔어요. 지금 작품 하고 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며칠 전에 완성이 돼서 제가 직접 가서 찍어왔어요. 그래 보니까 1500년대 1500년의 바람이라는 작품하고 요것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 저거 있잖아요. 갯벌 물길들 쫙 빠져나가는 것이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나뭇잎 사이처럼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 모습으로 연계시켜가지고 이것을 풀어냈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굉장히 대작이에요. 한 3m의 대작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으로 제가 왕화가들 화가들 보여드렸지만 실물들로 한번 보시면 더 감흥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그 과정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감흥이 더 있는데 그나마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어서 좀 다행이고요. 네. 백제 금동 대학로 실물 못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백제 금동 대학로 국보 287호. 네, 반 이상 보셨군요. 그럼 저랑 여기서 한 몇 분 동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죠. 이게 뭐죠? 봉황이죠. 봉황은 어디에 살죠? 하늘에 사나요? 하여튼 땅이 아닌 곳, 오동나무에서 뭐 사나요? 일단 봉황이죠. 그 밑에는 뭐죠? 용이죠. 자, 그럼 얘를 플러스로 놓고 얘를 마이너스로 놓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음양이 되나요? 인정 안 하면 안 넘어갈게요. 자, 하늘이죠. 또 물 내지는 땅이죠. 음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의 입은 뭐죠? 기운이죠. 기운이면은 보통 불이나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용의 입에서 뭐가 생겼죠? 연꽃이 폈나요? 용의 입에서 연꽃이 폈나요? 그러면 용의 서기에 의해서 연꽃이 폈으면은 연화화생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연화화생사상. 연꽃으로부터 만물이 생성된다는 연기.
자, 그럼 연꽃이 폈어요. 근데 폈는데 여기 각각의 동물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인동당초문이 있죠. 인동당초문은 구름문양하고도 근가인 거죠. 그건 이쪽은 다 아시죠? 구름문양은 우리가 기와의 숫기와들, 암기와가 인동당초문, 숫기와가 연화문, 별구름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그럼 결국 그것은 하늘이죠. 자, 이제 여기 땅 지나가고 여기서 이제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산들이 있죠. 여기 신선들이 산다는 산이겠죠. 뭐 사냥하는 모습,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그다음에 기러기 5마리가 있죠. 오행. 그다음에 요 레이어가 5개예요. 산 층이 5개. 오행. 악사가 5명 있어요. 오악사. 음양 오행이 기본적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산해경에 모은 저런 문구 있죠. 공항에 날라와서 자음을 하고 음악소리를 내며 춤을 추면은 태평성대가 된다 했는데 거꾸로 한번 보시면은 태평성대가 되면 봉황이 절로 날라와 음악소리를 내며 춤을 춘다. 근데 춤을 추려면은 이게 조건이 하나가 아주 딱 들어가는 게 있죠. 이게 용도가 뭐죠? 향로죠. 향로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여기 구멍이 10개인가 11개가 있는데 거기서 구멍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면 이 봉황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럼 어떤 상황이 되죠? 춤을 추죠. 동의 안 하시는 분. 자, 이 향을 피우는 순간 봉황이 춤을 추고 음악 소리를 내죠. 악사들은 음악 연주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향로를 피우는 순간 태평성대가 되는 거죠. 이제 백제금동대왕로 다시 보러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게 64cm인가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집안에서 제사 지낼 때 쓰는 향로가 몇 cm쯤 되죠? 한 20cm, 30cm 미만. 자, 그만한 것에 어울리는 제사상 크기 한 1.5m에 한 1m 그 정도 되죠. 자, 그러면은 그거보다 4배 큰 백제금동대왕로에 맞는 제사상 크기 나오세요? 얼마나 할까요? 대충 요만할까요? 요거 정도는 되겠죠. 자, 그럼 요거만한 제사상을 개인이 차릴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되죠? 국가 개념이죠? 그것도 상당히.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것의 소유권은 국가 내지는 백제라는, 그 다음에 거기가 왕릉 옆에서 발굴된 거잖아요. 그러면 원찰 개념이잖아요. 원찰에서 쓰던 왕들이, 선대 왕들이 명곡을 비는데 썼던, 뭐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상식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상식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억지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죠. 청주에 가면 저기 뭐야, 이름을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 비석에 오악사도 나오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공주 박물관에 은함, 은으로 된 은주발에 동항하고 산 문양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산경문들 여기 귀화 메리서 나온 거, 거기 보면 봉함도 있고 등등 레퍼런스를 많이 나오거든요. 중국에는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쬐끄만 것들만 있고 형태도 다르고. 이거는,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 이제 제가 풀어드렸죠. 도교 사상하고 불교 사상하고 음양 오행 사상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사상이라는 건 추상이잖아요. 추상을 구체적인 현실인 예술까지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술이?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럼 백제라는 것이 공예나 사상이 이 정도가 됐으니, 이 정도에서 탁 잘려버렸으니, 말로만 존재하는 백제의 문화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이거 하나로 다 증명이 되죠.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요 용의 발톱이 5개인 거 아시죠? 오조용. 오조는 황제죠. 하늘에서 직접 제사를 지내는. 사조는 제왕, 왕. 삼조는 왕비나 왕자.
발톱 숫자 가지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이거 함부로 못하는. 그러면은 하늘에서 직접 제사를 지내는 독자 세력이라는 거예요. 백제가 물 건널 제자죠. 중국 연안까지 다 영향을 미쳤던. 백제 여기 그냥 무서운 땅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땅이에요. 일본도 가지고 있었고 중국 연안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좋은 곳에 계시니까요. 그 기운 듬뿍 받으시면서 만들어내세요. 요거 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논문들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백제금동대항로를 만화가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제 풀어내서 그린 그림이시니까 지금 아마 박물관이 수리 중이죠. 백제금동대항로는 아마 전시가 돼 있을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서울 중각에서 도교전을 했잖아요. 그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북다에서 그 이학종 대표가 야 이게 무슨 불교과냐, 도교과냐, 불교과냐 무슨 글 쓰고 했는데 그 친구도 뭐 시각 재밌죠. 도교에서 도교라고 하면 도교인 거고 불교에서 불교라고 하면 불교인 거고 왜? 이미 저거 떠났기 때문에 독자 거거든요.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 내 거라면 내 건 거예요. 네 거라면 네 건 거예요. 백제금동대항로 입장에서는 다 맞죠. 황희정승이 종이 말하면 너 맞다, 부인이 말하면 너 맞다, 너 맞다 했죠. 다 맞죠. 다 다르게 볼 거죠. 다른 것을 하는 거죠. 다른 것의 아름다움이죠. 자, 하소연 좀 몇 가지 할게요. 요게 유인원 기공비 아세요? 박물관에 있는 거 들어가시면서 오른쪽에 유인원 기공비 있는 거. 당 유인원 당장군이 자기 기공을 그러니까 공을 기록해가지고서 부소산에다가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1907년도인가 7조각의 난채로 발굴이 돼요. 이게 이제 조선 고족도고 사진인데 아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용 비늘하고 발톱하고 얼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걸 세워가지고서 보호각에다가 초창기 보호각 다음이 없어고 그런데 현재 모습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여기에 용의 형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670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1900년이니까 한 1300년 동안에 방치돼서 있을 때는 용이 비늘하고 모양하고 눈하고 뭐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100년도 안 된 요 사이에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조항사에서 그 그라인더를 가르셨던 분이 아마 그걸 또 한 번 가르지 않으셨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분명히 아픈 역사도 역사거든요. 그리고 역사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도전하고 해야지. 우리가 옛날 역사 푸시면은 어떻게 그걸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왜? 해석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한 명 죽이면 살인자지만 1000명 만명 죽이면 국가 영웅이면 대통령 되잖아요. 시각 차이거든요. 아무리 도둑놈도 좀 얘가 적절치 않지만 자기 딸하고 자식들한테는 아들 딸한테는 도둑질하라고 안 가르쳐요. 그렇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내가 보존할 수 있는 그대로가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다. 단 그것을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재해석 문제가 계속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얘기할 때 단서 조항들이 많이 포함이 되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우리가 가정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가정들이 전부 달라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 가정, 여러분 가정이 달라요. 저는 지금 사실 부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꽤 많이 했잖아요. 직접 보고 생활하고 듣고 놀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걸 보는 시각하고 지금 처음으로 이걸 보시는 시각하고 아니 많이 봤더라도 저하고 이해 정도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몇십 년, 수십 년의 그 경험이 쌓여 있는 거고 여러분 또 다른 경험이 또 있으신 거고 가정이 다르면서 이걸 같이 보자고 하면 이게 지금 어불성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가정들을 하나씩 깨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면 말이 똑같아지죠. 같아지죠. 저런 화두를 1980년대 초반부터 제가 가지고 있어요. True communication is miracle. 진정한 의사소통은 기적이다. 기적이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아, 물이 맛있었어. 원장님, 제가 물이 맛있었다는데 물을 했을 때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된 게 특히 최근에 네. 정말로 목이 마를 때 먹는 물이 정말 세상에 최고로 맛있는 물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물이 맛있었으면 제가 아까 목말라가지고 내려가서 이 물을 먹었잖아요. 이 물이 참 맛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원장님은 지금 어머니 생각해가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의사소통 됐나요? 전혀 안 됐죠.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자어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한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걸 본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을. 근데 저는 그걸 이미 알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걸 보셔라 이거예요. 그러나 가능한 한 나는 다 가정을 다 벗어내겠다. 왜?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그랬죠. 제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모습이 있다. 그럼 각자가 다 있다는 걸 인정하시면은 남의 변화나 남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을 하게 되죠. 지금 여기 부여라는 거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양한 목적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분명히 무슨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멋있는 용品들을 없애실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꼭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란사 아까 우리 많이 보셨죠? 고란사가 보면 고란 약수예요. 약수하면은 고란사 절이니까 약사열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약물이 되지 않아요? 약사물이 있었어요. 아, 그런가? 약사물이 있었는데 1916년 당시에 고란 약수 있는 옆에 분명히 두 분이 계셨는데 70년대 보면은 박물관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이 두 분이 이쪽으로 옮겨가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여기에 또 옮겨가 계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여에 계신 분들이 원래 문화재는 제 위치로 가야 되잖아요. 근거가 없으면 몰라도. 왜 1916년에 조선고족도라고 일본 때 만든 건 하지만 레퍼런스가 분명히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고란사 석상이라고 해서 다 있어요.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현재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옮겨 놓으면은 고란사 약수를 제대로 고란사 약수를 만들고 그다음 또 고란사니까 잘 보존할 거 아니에요. 박물관에서는 완어부대이지만 고란사로 가면 유니크니스가 되니까 안 그러겠어요? 가능하면 좀 이렇게 그거 하는 것도 여러분 동아리에서 좀 이렇게 노력해서 숙제 좀 내주세요. 그거 돌려놓는 거. 아까 그 장아리탑 뒤집는 거 하고 그리고 고란사 불상 고란사를 모셔가게 하는 거. 그거 아마 우리 학생들이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현정 부장님. 그리고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은 그 대충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아까 제가 고인돌 말씀드렸잖아요. 산직리 고인돌이 있어요. 산직리 고인돌이 꽤 멋있겠어요. 이렇게 기둥돌 4개인데 하나에 딱 걸쳐 삐딱하게 있고 여기 큰 거 있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 돌 자를 때 어떻게 하죠? 그 돌 정으로 쭉쭉쭉쭉 차내고서 그다음에 박아가지고 짝짝 자르잖아요. 60cm 폭과 90cm 폭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답사하다가 동네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일제 때 이걸 갖다가 그 다리를 만들었대요. 돌을 잘라다가. 그러니까 논산 쪽으로 석성천에 있는 돌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썼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떠내려가 없다. 그래서 보니까 탑이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고인돌에 보면 기둥돌 4개 놓고서 그 위를 돌이 덮고 있잖아요.
근데 세 개는 안 덮고 하나만 딱 해서 넘겨주시면 결국은 이쪽 걸 잘라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라진 것을 딱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것이 강화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 고인돌이.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부터 한 7km쯤 떨어져 있는 세탐계 5층 석탑이 있더라고요. 고려시대 거. 거기를 가서 보니까 그거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냥 외통 쓰고 차 하나 받을 시간이 길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제실이 어느 집안 제실이 있는 바로 앞인데 거기 가서 쭉 보니까 그 기단석 밑에 돌이 화강표 이 똑같은 돌이 있는 거예요. 이 돌하고. 아 그래서 잘라다가 이거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산직리 고인돌을 갖다가 탑으로도 만들어 쓰고 깨서 다리로도 만들어 깨서 쓰고 하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은 제가 이제 제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로 가지고 진짜 만나면 나중에 풀어보고.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저는 본 거니까요. 다른 시각으로.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데 답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